사와 줄거리. 룩상부르 공원에서 코제트를 보며 사랑을 키워가던 마리우스는 그들이 떠나버린 사실을 알게 된다. 어느 날 마리우스의 옆집에 살고 있던 가난한 종드레트라는 자의 집에 장발장이 적선을 하기 위해 들른다. 그런데 종드레트의 정체는 바로 테나르디에였고 20만 프랑을 내놓으라며 장발장을 협박한다. 옆방에서 우연히 이를 지켜보던 마리우스는 이 일을 자베르에게 신고한다. 마리우스는 일이 터지면 자베르에게 받은 총을 쏘려 인간 쓰레기로만 알고 있던 종드레트가 자신의 아버지를 월터루 전쟁에서 구해준 은인인 테나르디에임을 알고 망설인다. 이 와중에 자베르가 현장을 급습해 테나르디의 일당을 모두 잡아가고 장발장은 소란을 틈타 창문으로 도망친다. 한편 1832년 6월 8일은 혁명의 바람에 휩싸여 도시 곳곳에서 바리케이트가 올라가며 시가전의 중심지가 된다. 그들이 코렌크 주점에 닿아 바리케이트를 구축할 때 아무도 마베프 영감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주인은 여전히 술집의 아래층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다. 쿠르페락과 기타 몇몇이 몇 번 그에게 다가가 위험을 알리고 돌아가도록 권했으나 들은 척도 않았다. 각자가 전투 위치를 잡았을 때 아래층에 홀로 남아있는 사람은 다만 기둥에 묶인 자베르와 그를 지키는 사내와 마베프 셋뿐이었다. 공격의 총성이 터지는 순간 앙졸라에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홀을 가로질러 주점 입구에 쑥 나타났다. 그의 출현은 군중 속의 동요였다. 그가 똑바로 앙졸라를 향해 걷자 군중은 경건한 공포심에서 그의 앞길을 비켰다. 어리둥절해 있는 앙졸라한테서 깃발을 빼앗은 80이 넘은 노인이 말리거나 도울 겨를도 없이 머리를 세우고 확고한 걸음걸이로 쌓아올린 포석 층계를 천천히 오르자 모두 식은땀을 흘렸다. 그가 마지막 층에 올라가서 1200의 소총을 앞에 두고 죽음 앞에 겁도 없이 태연히 섰을 때 온 보루는 어둠 속에서 초자연적인 거대한 형상으로 변했다. 기적 앞에서와 같은 침묵이 흘렀다. 침묵 속에서 노인이 붉은 길을 흔들며 외쳤다. 혁명 만세, 공화국 만세, 오 박애여, 평등이여, 그리고 죽음이여. 아마 거리의 저쪽에서 여전히 해상 공고를 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소리일 듯한 나지막하고 재빠른 말소리가 바리케이트로 들려왔다. 누구냐고 외치던 그 우렁찬 목소리가 또다시 물러가라고 외쳤다. 눈동자에는 격분의 불꽃이 타오르고 창백한 얼굴을 한 마베프 영감이 이마 위로 길을 쳐들며 공화국 만세를 되풀이하여 외치자 쏘라는 명령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산탄 같은 두 번째의 일제 사격이 바리케이트 위에 쏟아지자 늙은이는 푹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으나 길을 떨어뜨리고 포석 위에 떨어져 즉사해버렸다. 파리하고 비분에 찬 그의 늙은 머리는 하늘을 향했고 몸에서는 붉은 피가 흘렀다. 인간 이상의 감동에 사로잡힌 군중들은 존경과 공포에 찬 마음으로 시체 옆으로 다가갔다. 이 노인은 내가 아는 마베프라는 사람이야. 참 착한 노인네였지. 저 머리를 좀 보게나. 쿠르페락이 속삭이자 앙졸라는 머리는 늙었어도 마음만은 브루투스라고 소리쳤다. 동지 여러분, 이것은 노인네가 젊은이에게 보여준 모범이요. 우리가 망설일 때 나섰고 뒷걸음질 칠 때 앞으로 나아갔소. 이것은 산 교훈이요. 조국 앞에 영생과 장엄한 죽음을 받은 숭고한 그의 시체를 보호합시다. 우리는 생존한 부친을 지키듯이 이 노인을 지키고 우리들 속에 그를 모시고 이 보루를 난공불락의 것으로 만듭시다. 굳센 찬성의 속삭임이 뒤따랐다. 앙졸라는 노인의 머리를 들어 그 엄숙한 이마에 키스한 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시체의 상의를 벗기고 피투성이의 구멍들을 온 군중에게 보이며 이것이 우리의 깃발이라고 말했다. 위실루 가부댁의 기다란 검정숄이 마베프의 시체를 덮었다. 6명의 사나이들이 제 총으로 들것을 만들어서 시체를 올리고는 모두들 엄숙하고 느린 걸음으로 주점 아래층 방의 커다란 탁자 위로 운반했다. 여전히 부동자세인 자베르 옆을 시체가 지날 때 앙졸라는 너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년 가브루슈마는 자기의 부서에서 망을 보다가 몇 명의 사나이들이 바리케이트로 다가오는 듯해 벼랑간 경계하라고 소리쳤다. 쿠르페락, 앙졸라, 장푸르베르, 콩부페르, 졸리, 바오렐, 보시에 등이 떠들썩하여 술집에서 달려나왔으나 이미 늦었다. 침입하는 시민병의 번쩍거리는 총칼들이 빽빽하게 바리케이트 위로 밀려들고 있었다. 합승마차를 타고 보루의 틈새로 들어와 소년을 쫓았으나 소년은 달아나지 않았다. 홍수대의 방문에 물이 새어드는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1초만 늦었어도 보루는 적에게 점령당했을 것이다. 바오렐이 맨 먼저 들어오는 시민병에게 기병총을 들이대 즉시 죽였으나 그 다음 시민병의 총검에 찔려 죽고 말았다. 병정에 걸려 쓰러진 쿠르페락은 와달라고 소리쳤다. 그중 가장 큰 사내가 총검을 내밀고 가브루슈를 향해 걸어오자 소녀는 자베르의 커다란 총으로 용감하게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자베르가 탄환을 재워두지 않아 총알이 나가지 않았다. 시민병은 깔깔 웃으며 총검을 소년 위로 쳐들었으나 그 총검이 가브루슈의 몸에 닿기 전에 병정의 손에서 떨어졌다. 순간 총알 하나가 시민병의 이마 한복판에 맞아 뒤로 자빠졌고 다른 탄환은 쿠르페락을 공격하던 병사의 가슴 한복판을 명중하여 포석 위에 쓰러뜨렸다. 그것은 막 바리케이트 안에 들어선 마리우스의 행위였다. 마리우스는 몽데투르 거리의 모퉁이에서 전투의 처음 형세를 관망하며 망설이던 중 시면의 부름이라 할 신비로운 숭엄한 현혹에 견디지 못했다. 초미의 위급함, 선량한 늙은 친구 마베프 씨의 죽음, 위협당하고 있는 소년, 그것을 구원하고 혹은 보복하려는 친구들의 상황을 눈앞에서 보자 지금까지의 주저가 완전히 사라졌다. 두 자루의 권총을 들고 혼전하고 있는 속으로 뛰어들어 첫 방으로 가보르시를 살려내고 두 번째로 쿠르페락을 구출했다. 총소리와 병정들의 고함을 듣고 습격병들은 보루에 기어올랐다. 그 꼭대기에 시민병과 전령병, 교회의 국민병들이 총을 들고 떼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이미 보루의 3분의 2 이상을 뒤덮었으나 혹은 함정이 없을까 하는 주저로 뛰어내리지는 않았다. 캄캄한 바리케이트 속을 들여다보자 햇불빛이 그들의 총검과 털모자와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을 비추었다. 총알이 떨어진 피스톨을 던져버린 마리우스는 이제 무기가 없었다. 그러나 술집 아래층 방문 옆에 화약통이 눈에 띄었다. 마리우스가 그쪽을 향해 상반신을 들이킬 때 병정 하나가 그를 겨누어 총을 대는 순간 하나의 손이 총구멍을 재빨리 막았다. 돌아보니 벨벳 바지를 입은 노동자였다. 총탄에 노동자가 쓰러진 것으로 보아 아마 다른 데도 맞은 모양이나 마리우스는 맞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연기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을 뿐 아래층 방으로 들어가던 마리우스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총부리를 막는 손과 총소리만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폭도들은 당황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집결하자 앙졸라가 마구 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사실 처음 혼란 속에서 같은 편끼리 쏠 염려가 있어 대개의 폭도들은 2층의 방이나 고미다락으로 올라가서 공격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쌍방은 이야기까지 할 정도의 거리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다. 접전 순간 견장을 단 장교가 무기를 버리라고 소리쳤으나 앙졸라의 쏘라는 명령에 일제 사격이 벌어져 연기 속에 묻혀버렸다. 그때 벼랑간 물러가지 않으면 바리케이트를 폭발시키겠다는 목소리가 들리자 모두 그쪽을 돌아보았다. 마리우스는 화약통을 집어들고 자욱이 낀 검은 안개 속을 이용해 불을 켜놓은 데까지 나와 불을 뽑아든 자리에 화약통을 내려놓고 포석 더미를 화약통 밑으로 밀어붙이니 화약통은 의도대로 밑바닥이 빠져버렸다. 마리우스는 포석을 딛고 불을 들어 결심에 찬 대담한 얼굴로 부서진 화약통 쪽으로 불을 댄 후 고함을 친 것이다.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바리케이트를 폭발시켜버릴 테다. 폭발시켜봐라. 너도 함께 없어질걸. 함께 없어지겠다는 대답과 함께 불을 들고 화약통으로 다가갔으나 보루 위에는 아무도 없고 습격군은 사상자를 내버린 채 질서 없이 퇴각하여 앞을 다투어 달아났다. 보루가 해방되자 사람들은 모두 마리우스의 주위에 모였고 쿠르페락은 그를 얼싸안았다. 마리우스의 출현에 콩부페르, 보시에, 쿠르페락,
가브로시는 대환영을 하며 각각 한마디씩 했다. 마리우스는 우두머리가 되었다. 자베르는 마리우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둥에 묶인 채 바리케이트가 공격되고 있는 동안 꼼짝 않고 순교자 같은 위엄으로 주위의 소란을 바라보았다. 마리우스도 그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 공격자들 측에서는 아무런 낌새도 없이 그저 발소리만이 들렸으나 무슨 명령을 기다리는지 또는 바리케이트의 재습격을 기다리고 감히 쳐들어오지는 않았다. 폭도 측에서는 파수꾼을 내놓았고 몇 명의 의학생들은 부상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붕대와 탄약이 있는 2개의 테이블과 마베프 영감의 시체가 있는 테이블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꺼내다 보루에 덧붙여 쌓았다. 점호를 마치자 없어진 동지 한 명으로 바리케이트를 지켜낸 기쁨이 비통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중 가장 용감한 장 프루베르가 없어진 것이다. 부상자들 속이나 전사자들 속에 아무데도 없었다. 포로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놈들은 우리 동지를 납치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놈들의 경관 하나가 있다. 너는 이 밀정을 죽일 작정이냐? 콩부페르가 말하자 앙졸라가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장 프루베르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죽일 생각은 없어. 지팡이에 손수건을 달아 포로 교환을 제의하자는 콩부페르의 말이 떨어지자 길 저쪽에서 심상치 않은 무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프랑스 만세, 공화국 만세라는 장 프루베르의 고함 소리가 들리며 총성이 터졌다. 다시 고요해지자 콩부페르가 그를 죽였다고 소리쳤다. 이런 종류의 전투에서는 바리케이트는 거의 항상 정면에서만 공격을 받게 마련이며 공격자들은 매복이나 미로에 빠질까 두려워 우회를 피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폭도들의 주의는 큰 바리케이트 쪽으로만 몰렸다. 확실히 그곳은 늘 위험을 받는 지점이었으며 재전투가 벌어질 틀림없는 장소였다. 그러나 마리우스는 작은 바리케이트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다. 아무도 없고 오직 포석 사이에 등불만이 있었다. 또한 몽데투르 거리도 푸티드 류앙드리와 신유 거리의 갈림길도 모두 지죽은 듯 고요했다. 시차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마리우스는 어둠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가냘픈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2시간 전에 플롬의 거리에 철문 밖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임을 알고 몸을 떨었다. 숨소리만큼이나 약해진 목소리를 듣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는 주위의 비상한 현실에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환각이 덧붙여진 착각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려고 한 걸음을 옮겼을 때 되풀이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똑똑히 들린 소리여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 발밑이에요. 하는 목소리를 듣고 몸을 구부리니 어둠 속에 한 형체가 포쏘기를 기어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찢어진 벨벳 바지의 작업복에 맨발과 피의 웅덩이와 유사한 것이 눈에 띄었다. 어렴풋이 보이는 창백한 얼굴이 마리우스의 쪽으로 일어나며 에포니느라고 말했다. 마리우스가 몸을 굽히니 남장을 한 처녀였다. 죽는다는 그녀의 말에 마리우스가 놀라 소리쳤다. 아, 다쳤군요. 가만히 있어요. 방으로 옮겨줄 테니. 금방 치료를 받게 해드리겠소. 내가 부축해도 괜찮겠소. 어디가 아프오. 여긴 못하러 왔소. 하면서 그녀를 들어올리려 하자 상처를 건드렸는지 소리치며 아파했다. 그녀가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손을 들어 보였을 때야 이유를 알았다. 총알에 뚫렸어요. 당신을 겨누었던 총뿌리를 막던 손이죠. 그게 무슨 짓이오. 가엾어라. 그 정도니 다행이오. 내가 침대로 안아 가리이다. 금방 치료를 받게 해주겠소. 손이 뚫려 죽지는 않으니까. 마리우스가 몸을 펴자 그녀는 중얼거렸다. 총알은 손을 뚫고 등 뒤로 빠졌어요. 그러니 운반도 소용없고 당신의 치료가 의사보다 훌륭하니까 내 옆에 앉아 말을 들어주세요. 그녀는 마리우스의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돌린 채 잠자코 있더니 겨우 자세를 바꾸며 말했다. 그녀는 잠시 잠자코 있었다. 그러더니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 마리우스를 바라보았다. 이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마리우스 씨,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난 당신이 그 정원에 드나드는 게 언짢았어요. 그 집을 가르쳐드린 건 바로 나였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어야 해요.
당신 같은 젊은 분은. 잠시 말을 끊더니 머릿속에 침통함에서 벗어났는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못난 여자라고 생각했죠, 마리우스 씨. 이젠 아무도 바리케이트에서 나가지 못하니 당신도 살 길이 없어요. 당신이 머지않아 죽을 것을 알고 내가 이리로 이끌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 당신을 겨누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나는 총부리에 손을 댔어요. 참 우스운 일이지만 당신보다 먼저 죽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총알을 맞고 여기까지 기어왔으나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구원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여지껏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시지 않으려나 생각하면서도 옷을 물어뜯을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신 방에 들어가서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 날품파리 여자들 틈에서 만났던 일들이 생각나세요. 그다지 오랜 일은 아니지만 당신이 내게 오프랑을 주었을 때 당신 돈 같은 건 원치 않는다고 말했죠. 아, 나는 정말 행복해. 모두가 머지않아 죽어버리니. 그녀는 실성한 듯하면서도 엄숙하고 비통해 보였다. 찢어진 작업복에 드러난 앞가슴엔 뚫어진 손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한 구멍이 있어 열린 숨통으로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듯이 피가 흘렀다. 마리우스는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작업복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다리는 포소 위에서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때 탄환을 재며 흥얼거리는 가브루슈의 유행가 소리가 바리케이트 속을 울렸다. 에포니드가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이더니 마리우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동생이 저기 와 있는데 나를 보면 안 돼요. 책망할 테니까. 마리우스는 아버지가 유언한 테나르디에의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동생이라고. 동생이 누군데? 바로 지금 노래하는 저 애예요. 마리우스가 몸을 일으키자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가지 말라고 말했다. 간신히 상반신을 일으킨 그녀는 목구멍이 그르렁거려 가끔 말이 중단되었다. 그녀는 자기 얼굴을 마리우스의 얼굴에 댈수록 가까이 대면서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으니 내 말을 들으세요. 우편함에 넣어달라는 당신의 편지가 내 호주머니에 들었어요. 당신 손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그랬지만 조금 후에 다시 만나면 화내실 게 두려웠어요. 다시 저승에서 만나겠죠. 호주머니에 편지를 꺼내세요. 그녀의 뚫린 손이 아픔도 감각하지 못한 채 경련 쪽으로 그의 손을 잡아 작업복 호주머니 속에 넣자 과연 거기에 종이가 있음을 느꼈다. 마리우스가 편지를 집자 그녀는 만족과 동의를 표하며 한 가지의 약속을 요구했다. 마리우스는 쉽게 약속했다. 내가 죽거든 이마에 키스를 해주겠다고 약속해줘요. 죽어서도 알 테니까요. 그녀가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눈을 감자 이 가엾은 여자의 혼이 나가버렸다고 생각했다. 에포니느는 움직이지 않았다. 영원히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움직이지 않던 그녀가 가만히 눈을 떴다. 그 눈에는 죽음의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마리우스 씨, 나는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며 미소를 짓다가 숨이 끊어졌다. 마리우스는 약속을 지켜 그녀의 땀방울 맺힌 이마에 입맞추었다. 그것은 불행한 영혼에 대한 추도이며 고별이었다. 에포니네에게 편지를 받는 순간 심상치 않은 예감에 저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빨리 읽고 싶은 마음에 불운한 처녀가 눈을 감자마자 가만히 땅 위에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왠지 그 앞에서 그 편지를 읽어서는 안 될 것만 같았다. 그는 아래층 방으로 가서 고운 솜씨로 봉해진 편지를 꺼냈다. 겉봉에 베르르 거리 16번지, 쿠르페락시댕 마리우스라고 쓴 여자의 필적을 보고 봉을 뜯었다. 오, 사랑하는 이여. 아버지는 당장에 떠나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 옴무 아메르 거리 7번지로 가서 일주일 후에는 런던에 가 있을 거예요. 6월 4일 코제트. 마리우스는 코제트의 편지에 키스를 퍼부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녀를 두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가버릴 것이고 할아버지는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제트에게 자기의 죽음을 알리고 마지막 이별을 고해야겠다는 것과 에포니느의 동생이자 테나르디에의 아들인 그 가엾은 소년을 닥쳐오는 파멸에서 건져야겠다는 두 가지 임무를 떠올렸다. 코제트의 사랑에 관한 수많은 단상을 적은 수첩을 담아 몸에 지녔던 노트에서 한 장의 종이를 찢어 연필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결혼은 불가능하였소. 할아버지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소. 나와 당신은 재산이 없소. 나는 당신 집으로 뛰어갔으나 벌써 당신은 없었소. 나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겠소. 이것을 당신이 읽을 무렵이면 나의 넋은 그대 옆에 있어 그대에게 미소 지으리다. 편지를 봉할 것이 없어 그는 종이를 렛으로 접어 주소를 썼다. 움무 아메르 거리 7번지 포실방시댁. 코제트 포실방량. 편지를 적고 한참 생각에 잠겨 있던 그는 다시 그것을 펼쳐 그 첫 장에다 나의 시체는 마레의 피유두칸베르 거리에 거주하는 나의 외조부 질로르망 씨에게 보내주시오. 라고 쓴 다음 노트를 호주머니에 놓고 가브루슈를 불렀다. 이 편지를 가지고 당장 바리케이트에서 나가서 내일 아침에 여기 적힌 움무 아메르 거리 7번지에 포실방시대 코제트 양에게 전해라. 충성스러운 낯빛으로 응하던 소년이 그동안 바리케이트가 함락되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말을 했다. 바리케이트는 여러모로 보아 이제 새벽녘 밖에는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일 정오전에는 함락되지 않을 거야. 그럼 편지를 내일 아침에 갖다 주면 어때요? 그건 너무 늦을 거다. 아마 바리케이트는 포위되고 거리에는 경비병이 있어서 나가지 못할 거야. 지금 곧 여기에서 떠나거라. 가브루시는 대꾸 없이 귀를 만지며 그대로 서 있다가 재빠른 동작으로 편지를 덥석 집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가브루시는 아직 12시도 못 되었고 움무 아름의 거리는 멀지 않으므로 지금 편지를 전하면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심하고 대답했던 것이다. 6월 4일 장발장은 코제트와 투생을 데리고 움무 아름의 거리로 이사했다. 거기서는 하나의 급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삿짐 운반에 짐꾼을 쓰면 증인이 남을 거라는 생각에 장발장은 자신의 가방과 투생의 기본적인 의료와 화장품, 코제트의 문방구와 앞지만을 챙겨 문 앞에 마차를 불러 타고 떠나버린 것이다. 또한 완벽하게 행방을 감추기 위해 일몰 후에 떠나도록 했으므로 코제트는 마리우스에게 편지를 쓸 여유가 없었다. 움무 아름의 거리에 도착할 때는 깊은 밤이었다. 그녀는 피곤하여 곧장 침실로 들어갔다. 장발장은 닭요리를 맛있게 먹고 상쾌한 마음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식사 시간에 몇 번이나 장안에 싸움이 벌어져 난리가 났다고 투생이 되풀이했으나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심중에 온갖 궁리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사실 잘 들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창에서 문을 왕복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는 온갖 생각을 가지고 방 안을 걷다 갑자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찬장 위에 세워진 거울 속에 몇 줄의 글이 비춰 보여 똑똑히 읽을 수가 있었다. 오, 사랑하는 이여. 아버지는 당장에 떠나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 움무 아름의 거리 7번지로 가서 일주일 후에는 런던에 있을 거예요. 6월 4일 코제트. 코제트는 이사를 한 뒤 번뇌에 빠져 마리우스에게 보낼 편지에 사연을 쓰고 나서 잉크를 말리려고 눌렀던 앞지를 찬장 위에 거울 앞에 그대로 펼쳐놓은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앞지에 박힌 글씨를 거울이 그대로 비춰내 주었으므로 장발장은 전날 코제트가 마리우스에게 써보낸 사연을 한눈에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간단했으나 두려운 일로서 그 글을 다시 읽었으나 믿기지 않았다. 앞지에서 손을 뗀 장발장은 낡은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 혼란한 정신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장발장은 물론 코제트에 대한 부성애 뿐이었다. 그 속에는 애인도 아내도 가지지 않았던 호라비의 생활에서 오는 온갖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딸로서 누이로서 쏟았던 사랑이 지금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 함을 느꼈을 때 만사가 결단난 물거품이 되어버려 캄캄해졌다. 그녀의 마음엔 이미 딴 사내가 생겨 이젠 없는 거나 다름없는 아버지일 뿐이다.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자기에게서 떠난다고 생각하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자 전신이 떨려오며 심한 이기심이 싹트고 내부의 심연에서는 강한 질투심이 포효했다. 몇 가지 지난 일과 날짜, 코제트의 표정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고 직감적으로 그 사나이라고 생각했다. 절망의 주축은 신비로운 활이 되어 처음 짐작부터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이내 알아냈다. 생각에 잠겨있던 장발장은 투생이 들어오자 난데없이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어리둥절해진 투생은 좀 전에 난리 얘기라는 설명을 듣고야 생메리 쪽이라고 대답을 했다. 일반인에게 있는 본능적인 내부로부터의 기계적인 충동을 받은 장발장은 5분 후 한 길로 나와 앉았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문 앞에 대도리에 앉아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멀리서 경종소리와 요란스러운 소음이 어렴풋이 들려오고 생풀 성당의 큰 시계가 폭동에 섞여 엄숙하고 유유히 11시를 쳤다. 시간의 경과는 장발장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아 요지부동이었다. 순간 느닷없는 일제 사격 소리가 시장 쪽에서 터지더니 더욱 격렬한 일제 사격 소리가 뒤따랐다. 그것은 마리우스에 의해 격퇴당한 샹브르리 거리의 바리케이트에 대한 그 공격인 듯했다. 누군가의 걷는 발소리에 그는 눈을 들었다. 옴무 아르메 거리에 막 도착한 가브로슈의 창백한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보였다. 가브로슈는 위쪽을 올려다보며 무엇인가를 찾는 듯하다가 장발장을 보고도 시큰둥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을 바라보더니 발돋움을 하여 아래층의 문이며 창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모두 닫히고 빗장이 걸리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대여섯 채를 그렇게 조사하고 난 가브로슈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제기랄 하고 내까렸다. 다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7번지를 찾는 가브로슈에게 장발장은 5프랑짜리를 꺼내 손에 쥐어주며 여러 가지를 물었다. 가브로슈가 마침내 주소를 찾았을 때 장발장이 말했다. 넌 내가 기다리고 있던 편지를 갖고 온 게 아니냐. 코제트 양의 편지지. 코제트,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럼 내가 바리케이트에서 온 것도 알겠군요. 물론이라고 대답하자 가브로슈는 주머니에 넣어온 사각형의 쪽지 하나를 꺼내 거수경례를 하고는 건네주었다. 임시정부에서 온 귀중한 서신으로서 샹브르리 거리의 바리케이트에서 온 거예요. 난 다시 돌아가야 해요. 편지를 받은 장발장은 집에 들어와 코제트와 투생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퓨마드의 점화병에 불을 켰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듯 손이 몹시 떨렸다. 불을 붙이고 쪽지를 펴든 장발장은 몇 줄을 읽었다. 나는 죽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읽을 무렵에는 나의 넋은 그대 옆에 가 있으리이다. 이 사연 앞에서 그는 무서운 현기증을 느끼며 한참 동안 심중의 변화에 짓눌린 듯 어리벙벙의 놀란 눈으로 마리우스의 편지를 응시했다. 그는 눈앞에 사나이의 죽음을 그리며 무시무시한 내심의 환성을 질렀다. 운명을 맡고 있던 사나이가 사라져가고 있으니 만사가 해결되고 결말은 소원보다 빨리 왔다. 장발장은 조금의 죄를 범하지 않아도 그 사나이 스스로가 자진해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아직 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했다. 조금 전 2차례의 일제 사격 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바리케이트는 새벽녘이 되어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싸움에 말려든 그 사나이는 살아날 길이 없다. 이제 내일 아침 코제트가 읽도록 쓰여진 편지를 주머니에 넣어두기만 하면 경쟁은 끝나고 단 둘만의 미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방치만 하면 사나이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며 곧 죽을 것이 틀림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 끝에 다시 침울해진 장발장은 곧장 내려가 문지기를 깨우고는 1시간 후 국민병 제복의 복장으로 거리로 나갔다. 용서와 구원. 앙졸라는 몽테투르 집들을 정찰하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밤의 습격을 물리친 폭도들은 희망이 가득 차 벽의 습격 정도를 경멸하며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성공을 의심치 않았다.
정찰 나갔던 앙졸라가 다시 나타나 팔짱을 끼고 기쁨에 찬 이야기를 듣다가 새벽에 신선한 장미 같은 모습으로 말했다. 파리 전군의 3분의 1이 국민과 합세하여 이 바리케이트로 덤벼들 거요. 나는 보병 제5연대의 모자와 국민 제6연대의 깃을 보았소. 민중은 오늘 아침에 꼼짝도 않으니 기다릴 것도 희망을 가질 것도 없소. 우리는 버림당하고 있소. 이 말은 폭풍우의 첫 조짐 같은 결과를 빚어 모두들 벙어리가 되었다.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듯한 어떤 불안이 잠시 계속되는 그때 군중들의 가장 안쪽으로부터 어떤 목소리가 앙졸라에게 외쳤다. 좋소, 시민들이여. 시체가 되어서 바리케이트 옆에 붙어 항쟁합시다. 민중이 공화주의자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서 구제해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항쟁을 외친 익명의 사나이가 제의하는 비장하고 의기양양한 말에 모두 만족한 외침을 받았다. 모두 이 자리에 남자는 말에 앙졸라는 반대하며 바리케이트는 경고하여 30명이면 충분하다고 고집했으나 모두가 떠나기 싫어했다. 앙졸라가 거의 분노에 가까울 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시민들이여, 공화국은 낭비할 인원이 없어. 허용은 낭비요. 떠나는 것이 의무라면 마땅히 수행되어야 하오. 앙졸라의 절대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중얼댔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으며 30명만을 고집하자 불평의 소리는 한층 심해지더니 드디어 군중 속의 한 목소리가 주의를 환기시켰다. 떠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바리케이트는 포위되어 있어. 몽테투르 거리는 자유스럽고 프레세르 거리를 거쳐 시장으로 나갈 수 있어. 앙졸라는 콩부페르의 어깨를 슬쩍 건드려 아래층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군복 네벌과 혁대와 군무 등을 들고 나왔다. 그것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며 이 군복을 입고 대열에 섞여 도망하도록 말했으나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연민의 정을 다소는 가져야 하오. 아내를 가진 사람, 자식을 가진 사람, 아이가 많은 어머니를 가진 사람이 누구요? 어머니 젖을 보지 못한 자는 손을 드시오. 아, 당신들과 나는 죽기를 원하오. 죽읍시다. 좋소. 그러나 남을 죽게 만들지는 마시오. 지금 행해지는 자살은 숭고한 것이오. 자살을 넓게 파급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용감하며 대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기쁨과 영광을 마음속에 지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여러분은 유용하고 장엄하게 죽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느끼며 모두가 승리의 몫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여러분은 생각해 주어야 할 딴 사람들이 있어. 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콩부페르가 말하자 모두 침울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콩부페르의 말이 옳아요. 서둘러야 하지만 무익한 희생은 삼가야 합니다. 누구든 어머니나 누이 동생,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열 밖으로 나오시오. 앙졸라가 명령조로 외쳤으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대열 속에 한 젊은이와 장년 남자가 서로 밀려나가지 않으려는 말다툼을 할 뿐이었다. 쿠르페락은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시민 제군, 여기는 공화국이요. 보통 선거가 시행되고 있어. 가야 할 사람을 여러분 자신이 지명하시오. 앙졸라의 말에 시민들은 복종했다. 잠시 후 5명이 만장일치로 밖으로 나왔다. 군복은 4벌뿐인데 나온 사람은 5이었다. 그들 사이에 서로 남겠다는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중 한 사람이 마리우스에게 지명을 부탁하자 모두 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 명의 사망자를 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마리우스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며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마리우스를 보고 그들은 다투어 대열에 끼기를 원했다. 마리우스는 어처구니 없어하며 그들을 바라보다 4벌의 군복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순간 제5의 군복이 던져졌다. 마리우스의 눈에 포실방씨가 들어왔다. 국민병의 복장으로 쉽게 통과되어 몽테투르 골목을 거쳐 도착한 장발장이 막 바리케이트 안으로 들어서는 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5명의 남자와 4벌의 군복에 열중해 있을 때 바리케이트 안에 들어선 장발장은 그 광경을 보다가 자기의 옷을 벗어 던졌던 것이다.
사람들이 감동으로 술렁거리자 마리우스가 엄숙한 목소리로 자기가 아는 사람임을 말하자 모두 만족해했다. 잘 오셨습니다, 동지. 우린 지금 죽으려 하고 있어요. 라고 앙졸라가 말했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구원된 폭도들의 옷 입는 것을 도왔다. 태양과 함께 날이 밝아오는 사거리에 숨쉬는 것은 없었다.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위기가 가까워진다는 은밀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전원의 보초가 태각해왔다. 5명의 사나이가 떠난 후 더욱 높이 쌓여진 바리케이트는 더욱더 견고해졌다. 시장 부근 보초의 의견을 듣고 배후의 습격을 염려한 앙졸라는 그때까지 터져 있었던 몽테투르 골목의 작은 연락고를 막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몇 채의 집에 걸친 보도의 포석까지 캤으므로 바리케이트는 거의 난공불락이었다. 나갈 길이 없으므로 숙명적으로 사람들이 그 속에 갇히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야말로 요새이면서 쥐덫이군. 쿠르페락이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앙졸라가 이연발 기병총을 들고 앞에 자리하자 모두들 입을 다물어 거리 끝으로 주의가 집중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길 끝쪽에서 대포 한 대가 나타났다. 포차를 미는 포병과 불붙은 화승이 눈에 띄자 앙졸라가 쏘라고 외쳤다. 바리케이트는 불을 뿜었다. 무시무시한 포성과 눈사태 같은 연기가 대포며 병사들을 뒤덮어 보이지 않았다. 포연이 사라지자 대로와 병사들이 다시 나타났다. 포수들은 서둘지 않고 정확하게 대포를 바리케이트 정면으로 돌렸다. 아직 포탄을 맞은 자는 없었다. 포수장은 포구를 올리기 위해 조준을 시작했다. 잠시 후 대포가 거리 한가운데 굳건하게 발사태세를 갖추자 모두가 환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포탄은 바리케이트를 향해 있고 폭도들은 탄환을, 포병들은 포탄을 재고 있었다. 포탄이 발사되자 가브로슈가 바리케이트 속에 자기가 있다고 소리쳤다. 바리케이트에 폭발된 포탄은 겨우 합승마차의 바퀴와 낡은 짐차를 파괴해 모두가 웃고 말았다. 모두들 가브로슈를 둘러쌌으나 얘기할 겨를이 없었다. 마리우스는 화가 나서 소년을 불러 세웠으나 당당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을 보고 엄격한 어투로 말했다. 뭐 하러 왔나? 누가 돌아오라고 했어? 부탁한 편지는 제대로 전했나? 바리케이트에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처치해버린 격이 된 편지의 전달에 가브로슈는 어딘지 꺼림칙한 점이 남았다. 난처한 상황을 면하려다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동지, 편지는 문지기에게 전했어요. 부인은 자고 있었어요. 깨면 편지를 받을 거예요. 마리우스는 코제트에게 작별을 고한 다음 가브로슈를 살려내려는 2가지 목적에서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목적의 반이 달성된 것으로 참아야만 했다. 가브로슈가 벌써 바리케이트의 끝에서 자기의 총을 찾자 쿠르페락은 총을 주도록 했다. 앙졸라는 자기의 총 안으로 정세를 살폈다. 습격군들은 포탄의 공격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다시 폭격하지 않았다. 정찰 중이던 앙졸라는 산탄 상자를 내리는 듯한 소리를 듣고 포구를 왼쪽으로 기울이는 포수장을 보았다. 그것을 본 앙졸라는 머리를 숙이고 주저앉으라고 외쳤다. 그러나 채 말이 떨어지기 전에 산탄이 발사되었다. 포탄은 보루의 허술한 곳으로 날아와서 그 벽 위에 튀었다. 그리고 그 산탄은 보루에 튀어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격이 계속되면 바리케이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낭패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폭격을 막기 위해 기병총으로 포수장을 겨누었다. 금발의 준수한 용모를 가진 포병 중사 포수장은 명석한 모습으로 마지막 조준을 맞추고 있었다. 유감이야. 왕이란 게 없으면 이런 사륙과 전쟁은 없을 텐데. 앙졸라, 자네는 겨누고 있는 중사를 보지 못해. 호감 가는 청년이야. 포병대의 청년들은 모두 상당한 교육을 받았지. 저 청년도 부모가 있고 애인이 있는지도 몰라. 25세가 넘지 않은 자네의 형제일 수도 있어. 콩부페르가 열정적으로 말하며 애원하자 앙졸라는 눈물을 흘리며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면서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섬광이 비치고 나자 포수장이 고개를 쳐들고 대포 위에 쓰러지자 등에서 시뻘건 피가 솟아올랐다. 바리케이드 속에서는 다시 포격을 시작하려 했으나 그곳으로는 15분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집료를 깔도록 명령했으나 모두 부상자가 깔고 누워 남지 않았다. 장발장은 모퉁이에 혼자 총을 끼고 앉아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의 총이 노는 것에 대한 전투원의 불평도 듣지 않다가 앙졸라의 명령에 일어섰다. 샹브르리 거리에 군중이 모이자 한 노파가 창문에 총알을 맞기 위한 집료를 달았다. 7층 집의 고미 다락방에 매달린 집료를 본 장발장은 앙졸라에게 소총을 빌려 고미 다락을 겨누어 쏘았다. 장발장이 쏜 2발의 총탄에 집료가 떨어지자 모두가 소리쳤다. 그러나 방어군과 포위군 중간에 떨어진 집료를 가져올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포병 중사의 죽음에 격분한 병사들이 바리케이드에 사격을 시작했다. 탄약의 절약을 위해 일제 사격은 하지 않았지만 총알이 바리케이드에 맞아 돌조각이 사방에 퍼졌다. 바리케이드에 갈라진 틈으로 나간 장발장은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집료를 주워왔다. 그리고 적병들이 자기를 겨누지 못하도록 빈틈을 막았다. 조금 뒤 대포가 터졌으나 예상대로 산탄이 집료 위에 흩어져 바리케이드는 안전했다. 앙졸라가 말했다. 동지여, 공화국은 그대에게 감사하오. 바리케이드를 지키는 정열 속에는 용기와 이상과 단속적인 희망 등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그 단속성의 희망 하나가 바리케이드를 돌연 스쳤다. 들어보시오. 파리가 눈을 뜬 것 같소. 6월 6일 아침 반란의 상황은 확실해지고 있었다. 생메리의 악작 같은 경종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 푸아리의 거리와 그라빌리의 거리 사이에 바리케이트들이 구축되었다. 폭동이 국부적인 것으로 생각되던 시기에 돌연 나타나게 된 전반적인 징후들이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급히 불씨를 죽이려 애썼다. 그리고 모베나 샹브르리나 생메리의 바리케이트들은 단번에 분쇄하려고 공격을 연기했다. 군대는 들끓는 거리마다 돌진하여 샅샅이 뒤져내고 총을 쏘아 인가의 문까지 부수었다. 기병도 합세하여 대로의 군중을 분산시켰다. 이 탄압은 소요를 야기시켜 군대와 시민 사이의 충돌 소리를 앙졸라가 들은 것이다. 희망과 광명은 천둥소리 없는 번개처럼 공중에서 감돌다 사라져버렸다. 폭도들은 시민들의 냉담함과 고립자에게 던지는 시선을 느꼈다. 태양은 솟아오르고 있었다. 배가 고프군. 이렇게 굶어 죽어가야만 하오. 한 폭도가 앙졸라에게 말하자 고개를 끄덕여 시인했다. 쿠르페락은 문득 총알이 빗발치는 바리케이트 바깥거리에서 바구니를 들고 죽은 국민병들의 탄약을 꺼내 태연하게 바구니에 담는 자를 발견했다. 쿠르페락이 가브루슈를 향해 뭐하냐고 묻자 태연한 얼굴로 바구니를 채운다고 답했다. 비오는 듯한 산탄이 염려되어 돌아오라고 외쳤으나 알았다고 대답만 할 뿐 깡충거리며 거리로 들어갔다. 가브루슈는 포도 위에 널려진 20여 구의 시체에 있는 탄약통을 모두 뒤졌다. 거리에는 안개와 같은 연기가 끊임없이 생겨났다. 그 때문에 낮의 밝음도 희미해지고 짧은 거리에 있는 전투원들의 간격도 보이지가 않았다. 가브루슈는 그 연기와 작은 체구 덕택에 적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전진하여 다시 7, 8개의 귀중한 탄약통을 더 가질 수 있었다. 바리케이트에서는 적의 주의가 두려워 돌아오라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한 하사의 시체에 있는 화약통을 발견한 가브루슈는 쓸데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었다. 전진함에 따라 초연이 투시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국민병들은 연기 속에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자 가브루슈가 탄약을 찾고 있는 포석 곁의 시체에 총을 쏘았다. 죽은 자를 또 죽이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또 하나의 탄환이 포석을 맞추더니 세 번째에 자신의 바구니가 맞고 말았다. 가브루슈는 사격을 받으면서도 재미있다는 듯 유쾌하게 놀려대고 있었다. 그를 겨누었으나 번번이 빗나가는 총알을 노래로 대꾸하는 것이다. 국민병과 정규병도 웃으며 총을 겨누었다. 가브루슈는 재빠른 동작으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며 산탄에 대항도 하고 바구니에 탄약통을 가득 채웠다. 폭도들은 근심스럽지만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그는 괴이한 요정이었다. 어떤 총알이라 할지라도 감히 그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듯 그는 총알보다 빨리 피했다.
가브로시는 죽음을 상대로 어떤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그 죽음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는 손가락으로 퉁겨내는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도깨비불 같은 그도 한 발에 탄환을 맞고 말았다. 가브로슈가 휘층거리다 쓰러지자 바리케이트 전체가 소리를 질렀다. 가브로슈가 상반신을 일으키자 기다란 핏줄기가 얼굴에 흘렀다. 가브로슈는 탄환이 온 쪽을 향해 노래했으나 두 번째의 탄환이 노래를 중단시켰다. 그 위대한 넋이 마침내 날아가고 만 것이다. 돌연 두 차례의 사격을 틈타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12번째 종이 치기 전에 앙졸라가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 집 속으로 포속들을 가져와 창가나 고미다락에 쌓도록. 반은 사격을 하고 나머지는 포속을 나르라고. 1분도 허비하면 안 된다. 빨리. 도끼를 맨 소방공병 한 분대가 전투태세로 나타난 찰나였다. 최후의 방어물인 포석이 제자리에 놓이자 앙졸라는 마베프의 시체가 놓인 테이블 밑의 술병을 모두 2층으로 가져오게 했다. 상대편이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에 사람들은 아래층에 창문을 막고 언제든지 새로 된 빗장을 꽂을 수 있도록 해서 완전한 요새를 갖추었다. 바리케이드는 성벽이 되고 카페는 성탑이 되었다. 나머지 포석으로 사람들은 틈새를 막았다. 부시에와 마리우스는 두목으로서 집 속에서의 최후 명령자와 밖에서 정세를 살피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그는 아래층 홀에서 간명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마지막 훈령을 내렸다. 여러분, 깨끗한 최후를 맞이합시다. 자베르, 너에 대해서도 잊지 않겠다. 테이블 위에 피스톨 하나를 남기고 맨 나중에 나가는 사람은 간첩의 머리를 박살내라고 말했다. 이놈의 시체가 우리와 섞이면 안 돼. 몽데투르 거리의 넉자 높이의 바리케이트는 뛰어넘을 수 있으니 데리고 가서 처치해. 자베르는 앙졸라보다 태연했다. 그때 폭도들 틈에 끼어있던 장발장이 걸어나와 말했다. 지휘자인가요? 얼마 전 나에게 감사한다고 했죠. 공화국의 이름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바리케이트는 마리우스와 당신 두 사람 때문에 살아났소. 내가 그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면 내가 저 사나이를 쏘아 죽일 것을 요구하고 싶소. 자베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당연하다고 낮게 말하며 장발장을 보았다. 탄환을 재던 앙졸라는 주위를 돌아보고는 장발장 쪽으로 돌아서 스파이를 끌고 가라고 했다. 자베르를 찾은 장발장은 피스톨을 집었다. 순간 총에 장진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나팔 소리와 함께 위험하다고 외치는 마리우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베르는 독특한 미소를 짓고 폭도들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너희들도 내 목숨보다 길지 못해 라고 싸늘하게 내뱉었다. 앙졸라의 명령에 폭도들은 밖으로 나갔다. 장발장은 자베르와 단둘이 되자 테이블에 묶었던 줄을 풀어주고 일어서라고 신호했다. 그리고는 발이 묶인 자베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갔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바리케이트 내부의 빈터를 건너갔다. 폭도들은 절박한 공격에 정신이 팔려 이쪽으로 등을 돌렸으나 마리우스만은 그들을 볼 수 있었다. 장발장은 손을 놓지 않고 자베르가 몽테투르 골목의 작은 차모를 넘게 했다. 그 방벽을 건너자 골목에는 그 두 사람뿐이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고 집들이 가려 폭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장발장은 안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 자베르를 묶었던 줄을 끊고는 자유인이라고 말해주었다. 아무리 침착한 자베르였지만 충격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 놀라서 꼼짝 못하는 그를 보고 장발장이 말했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소. 천행으로 빠져나간다면 난 운무 아름의 거리의 7번지에서 포실방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소. 상을 잔뜩 찌푸린 채 입속으로 뭔가를 우물대는 자베르에게 가라고 말했다. 포실방, 운무 아름의 거리의 7번지를 내까리며 자베르는 두 어깨에 힘을 주어 시장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몇 걸음을 걷더니 장발장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나를 괴롭히고 있었소. 차라리 나를 죽여줘요. 자베르는 장발장에게 반항하지 않는 자신을 깨닫지 못했다. 다시 한번 가라는 장발장의 말을 듣고 느린 걸음으로 프레세르 거리 모퉁이를 돌아서 모습이 보이지 않자 장발장은 하늘을 향해 피스톨을 쏘았다.
마리우스는 외부의 일에 정신이 팔려서 홀에 묶여 있었던 스파이를 자세히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낮의 밝음에서 죽음을 향해 바리케이트를 넘던 스파이를 보자 얼굴이 생각났다. 어떤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 그의 얼굴과 이름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기억은 희미하고 산란했다. 검찰관 자베르라는 생각은 단정이 아닌 의문이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리우스는 막 자리를 잡은 앙졸라를 불렀다. 그 경찰관 이름이 뭐지? 자베르. 마리우스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피스톨 소리가 들리더니 장발장이 나타나 해치웠소 라고 소리쳤다. 음산한 소름이 스쳤다. 생존한 지도자는 바리케이트 양편 끝에 있는 앙졸라와 마리우스 뿐이었다. 대포가 들어올 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지켰던 바리케이트의 중앙에 상당한 넓이를 내주었다. 그곳으로 총 공격이 시도되어 성공했다. 총검을 지켜올리고 구보로 투입된 집단은 밀물처럼 밀려들어 중앙을 지키고 있던 폭도의 무리가 뒤죽박죽이 되어 후퇴했다. 앙졸라는 각 바리케이트의 작은 앞마당에서 양손에 검과 칼을 들고 카페의 문을 열고 습격자를 막아섰다. 절망한 사람들을 에워싸고 하나뿐인 그 문으로 통과시켰다. 앙졸라는 찔러오는 총검을 헤치고 맨 나중에 들어갔다. 병사들과 폭도들이 문을 사이에 두고 무서운 실랑이를 벌였다. 문이 너무 세게 닫혀 그 틈에 병사의 손가락이 모조리 잘렸다. 마리우스는 밖에 남았다가 쇄골에 총탄을 맞아 쓰러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코제트의 얼굴을 떠올리며 포로가 됐으니 총살당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 앙졸라는 피란민 중에 마리우스가 빠졌음을 발견했으나 각자가 자신의 죽음 이외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에서는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버텼으나 밖에서는 병사와 공병들이 문을 마구 두드렸다. 맹렬한 공격과 광적인 방어였다. 총알이 날아들더니 마침내 문이 깨져 사륙의 만행이 연출되었다. 카페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고 서너 명의 부상자는 이미 숨이 끊어졌으며 생존자는 모두 2층으로 갔으나 최후의 탄약이 무섭게 폭발했다. 탄약과 탄환이 모두 떨어지자 예치했던 술병을 각자 2개씩 들고 병사들에게 저항했다. 술병에는 모두 질산이 들어있었다. 드디어 공격군은 천장에 매달려 최후까지 분쇄하려 했다. 20여 명의 정규병과 국민병, 시민병이 합세하여 홀에 침입했다. 서 있는 사람은 앙졸라 한 사람뿐으로 개머리판이 부서진 소총을 들고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치켜든 그는 소총 토막을 손에 들고 당구대 쪽에 한 기퉁이로 물러섰다.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 아무도 다가서지 못하다가 틈이 생기자 한 사람이 소리쳤다. 이 사람이 두목이다. 포수를 쏘아 죽인 것도 저놈이야. 거기에 서 있으니 잘 됐어. 즉석에서 총살해 버립시다. 앙졸라는 소총 토막을 내던지고 팔짱 낀 가슴을 내밀며 쏘라고 소리쳤다. 죽음의 이 대담성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최후를 맞이하려는 자세에 방하는 순간 엄숙한 경건함이 가득했다. 앙졸라의 반대쪽에서는 12명이 총을 쏠 준비를 했다. 명령을 외치려는 순간 한 장교가 막아서더니 앙졸라에게 눈가림의 여부를 물었다. 필요 없다는 대답과 함께 포병 상사를 죽인 자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 전날부터 잠들어 있던 그랑테르가 깨어났다. 압생트의 혼수 상태가 된 그는 소용없는 작은 탁자에 누워 그대로 남았다. 컵과 병들에 둘러싸여 밖에서 일어나는 습격의 소음이나 총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에 몸을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다만 대포 소리만이 조금은 영향이 있는 듯이 뒤척였다. 죽음의 총탄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하품을 하며 눈을 뜬 그랑테르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벌떡 일어났다. 앙졸라에게만 모든 관심이 쏠려있던 병사들이 구석에 있던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총을 겨누려는 순간 공화국 만세를 되풀이하는 거센 소리에 멈칫했다. 그랑테르는 정확한 걸음으로 앙졸라 옆에 서서 총뿌리를 막으며 함께 처치하라고 말한 뒤 손을 잡았다. 그들의 미소가 채 가시기도 전 총성이 울리자 두 사람은 그대로 쓰러졌다. 마리우스는 장발장의 포로가 되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그를 붙든 건 바로 그 손이었다. 장발장은 짙은 초연 속에서도 마리우스에게 눈을 떼지 않았으나 그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총알 하나가 마리우스를 넘어뜨렸을 때 장발장은 호랑이처럼 날쌔게 뛰어가 그를 데려갔다. 그 순간 습격의 회오리 바람은 앙졸라와 카페의 입구에 집중되었으므로 마리우스를 껴안고 코랭트 술집 건너편에 몸을 감춘 장발장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거리의 벽에 기대고 주위를 살피니 위기일발이었다. 10여 분은 도피가 가능했지만 그 위기를 벗어나기는 막연했다. 장발장은 주위를 샅샅이 살피다가 땅바닥으로 눈을 돌렸다.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던 그는 바리케이트의 바로 밑에 반쯤 숨겨져 수평으로 놓인 두 자쯤의 석쇠를 발견했다. 철봉 사이로 검은 입구가 보이도록 개봉되어 있는 것이다. 장발장은 탈옥의 기억을 떠올리며 잽싸게 뛰어갔다. 포석을 치우고 석쇠를 들어 올린 뒤 시체처럼 늘어진 마리우스를 어깨에 둘러매고 우물과 같은 그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서 머리 위에 무거운 쇠의 뚜껑을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날쌘 동작은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안정과 완전한 침묵과 어둠이 기다렸다. 장발장이 들어간 곳은 바로 파리의 하수도였다. 순식간에 그 행동으로 그들은 폴롱서 거리의 급변보다도 더한층 놀라운 급변으로 가장 큰 위험에서 가장 절대적인 안전으로 들어선 것이다. 그가 처음 느낀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암흑 그것이었다. 발에는 단단한 감촉이 닿고 양팔은 벽에 닿았다. 복도는 좁고 바닥이 젖어 있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걸었다. 돌바닥이 뻗쳐 있고 구린 냄새를 맡고서 어딘지 짐작했다. 잠시 후 희미한 빛이 구멍으로 비쳐들고 시력도 익숙해져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었다. 굴은 뒤가 막혔고 아픈 어둠의 벽이 있었다. 구멍으로 비치는 빛은 장발장이 10보 정도 옮기자 사라지고 하수도의 축축한 벽이 10여 미터 정도 뿌옇게 드러났다. 그 너머의 짙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면 끝장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서둘러 그 벽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장발장은 병사들이 석쇠를 발견할까 염려스러웠다. 또한 병사들도 내려와 찾을 것 같아 초놈을 다투어 마리우스를 다시 메고는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50보쯤 걷자 굴이 두 개로 갈라져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굴을 나가는 실마리로서의 경사를 발견하고 자기가 시장 밑에 하수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왼쪽 길의 경사를 따라 15분 정도 가면 대낮에 폭네프 거리에 가장 번화한 거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들이 사거리에 이르면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두 사나이를 보고 기절할 것이다. 경찰과 근처의 헌병들이 무장을 하고 와서는 땅 위에 채 오르기도 전에 체포될 것이니 차라리 땅속에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게 현명했다. 그는 경사를 거슬러 올라가 오른쪽 모퉁이를 돌자 구멍의 빛이 사라졌다. 암흑으로 다시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한 손으로 마리우스를 들러매고 또 한 손으로는 계속 벽을 더듬으며 나아갔다. 둘의 몸이 맞닿아 마리우스에게서 흐르는 피와 미지근한 액체가 그대로 흘러내려 스몄다. 또한 귀 언저리에서 부상자의 축축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은 생존의 증거였다. 피곤에 지친 장발장은 마늘레니의 지류를 넘어 앙즈거리의 쇼윈도인 듯한 창에서 빛이 새어들자 걸음을 멈추었다. 새어드는 빛에 무덤 바닥에 있는 듯한 피에 젖은 마리우스의 얼굴을 보며 하수도의 도관에 내려놓았다. 감겨진 눈에 사지는 축 늘어져 머리카락과 입술 끝에는 피가 엉겨 말라 있었다. 장발장은 상처 속으로 엉겨 들어가는 옷자락을 헤치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자기의 셔츠를 찢어 상처의 출혈을 막고는 컴컴한 곳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마리우스를 중호심으로 쳐다보았다. 마리우스의 옷을 헤쳐 한 조각의 빵과 지갑을 발견하고는 빵을 먹고 지갑 속에 든 글을 읽었다. 내 이름은 마리우스 폭메르시이다. 나의 시체를 마레의 듀칼브레 거리 6번지에 사는 나의 조부 질 노르망시 댁으로 운반할 것. 읽고 난 장발장은 무슨 생각인가 몰두한 듯 하더니 입속에서 피유드 칼베르 거리 6번지,
질 노루망을 되뇌이며 지갑을 원상태로 넣었다. 빵으로 기운을 회복한 그는 조심스럽게 마리우스를 업고는 하수도를 걸어 내려갔다. 장발장은 포석이 벗겨져 진흙탕의 진창 속으로 들어갔으나 거기를 통과해야만 했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리우스는 죽어가고 장발장은 기진맥진해 있었으나 깊지 않은 듯한 물구덩이를 전진해 나갔다. 그러나 전진함에 따라서 발은 점점 깊이 빠져들어갔고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만큼 진창에 빠졌으나 그는 비상한 힘으로 계속 걸었다. 이제 물 밖에 나온 것은 머리와 마리우스를 받쳐든 두 팔뿐이었다. 계속 빠져들었으나 몸을 젖히고 얼굴을 쳐들어 계속 발을 내딛다가 무엇인가 딱딱한 것과 부딪혔다. 그야말로 적시에 나타난 발판이었다. 생명의 첫 계단과 같은 그 발판에 발을 올렸다. 결정적 순간에 만났던 그 발판은 밑바닥의 맨 끝이었다. 견고한 공사로 휘어졌으나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빗달길을 이룬 그 발판을 따라 물구덩이 저쪽에 이른 그들은 살아난 것이다. 물속을 오르다 돌에 넘어진 그는 그대로 꿇어앉아 경건한 기도를 드렸다.